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6월 1일 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거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주요 언론에서 분석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아마 투표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더라도 투표율이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투표율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3개월 있다 진행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투표율이 50.7%, 2명 중에 1명은 사실상 투표를 거부해 버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더라도 호남 쪽에 있는 광주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는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무려 37.7%, 40%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양당으로의 극심한 쏠림 현상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계의 임계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도지사 후보들이 작은 정당까지 여러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번이나 2번으로 쏠렸던 표가 전체 투표했던 사람들 중에 무려 98%가 1, 2번으로만 쏠리고 나머지 2%를 가지고 다른 후보들이 나눠 갖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제 생각해보면 투표율이 낮았으니까 1번, 2번에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이런 유권자들이 대부분 투표장으로 향했고 이들의 표심이 1, 2번으로 몰리지 않았나 이런 이제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전체 유권자의 절반은 투표에 등을 돌렸나 이게 아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종다양하게 과정에서 민주당 내 문제 어쨌든 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다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사 하나로 다 전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뽑은 기사는 뭐냐면요, 경향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개표장에 누가 똥 쌌어, 똥 밟고 무효표 신랑 이동 이제 이런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를 다뤘던 내용들인데 저는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구리시예요. 경기도 구리의 한 개표소에서 신원 미상자가 똥을 싸고 달아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날 오후 5시 30분쯤에 이제 개표 교육을 받고 사무원들이 나오다가 이 똥을 밟은 거죠. 문제는 이제 개표 시간이 임박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똥을 이렇게 닦지도 못하고 다시 개표 현장에 투입이 됐고, 그래서 이 개표소 내에 고약한 똥 냄새가 지속이 되면서 이 개표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렀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저런 객관적 지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선거를 두고 가장 대표적인 민심이 아닐까. 옛날 옛적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그 전설의 주먹 김두한 이 국회의원일 때 국회에 똥물을 투척했다는 이런 사건들도 좀 생각이 나는, 실제로 이 양당 기득권 보수 정치가 우리 정치를 얼만큼 많이 좀 실제로 실망하게 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했는지. 물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보수 정치만 욕할 수 없는 건 그러면 이제 그 실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또 역할들이, 책임들이 진보 정당들, 진보 정치에 있는데 그만큼 또 전환은 되지 못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 정치의 끝이 좀 다다르고 있는, 내후년에 또 딱 2년밖에 또 안 남았어요. 대한민국은 2년 주기로 게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대통령 선거도 치러지게 되는데 2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이 정치에 대한 실망들을 제3지대 진보 정당들이 희망으로 전환시켜내지 못하면 앞으로 좀 당분간 암울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제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진보 정치에 대한 팬심을, 진보 정치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아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으로는 진보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누차례 수차례 밝혔는데요. 이번에 사실 진보 정당의 성적표를 보면 정의당의 경우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사실 가장 많은 후보자를 내기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9명, 그리고 이 9명도 비례 후보까지 포함해서 광역의원, 지방의원 이렇게밖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보당은 지난번에 사실 11명이었다가 경기도에 있는 파주의 안소희 의원이
그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10명의 기초의원들만 있었는데 이번에 21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 기초자치단체장 울산의 동구청장으로 김종우 전 의원이 전에 또 동구청장을 하시기도 했죠. 당선이 되었고 눈여겨볼 것은 호남 지역에서 전북 한 군데, 전남 두 군데에서 1대1 구도에서 뭐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잖아요. 이 민주당을 꺾고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2배 정도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해진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현황으로 보면 굉장히 정말 이 세 발의 피 정도 수준도 아니라는 거죠. 이 지점들을 어떻게 함께 극복할 것인가 중요한 거는 함께죠. 민주노총을 플랫폼으로 해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4개의 정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중에서 녹색당, 노동당도 후보자들을 냈지만 단 한 명도 당선이 되지 못했어요. 정의당, 진보당에서만 당선자가 아주 조금 나왔는데 이 민주노총과 4개의 진보정당, 뭐 저는 여기다 몇 개의 진보정당을 더 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대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일한 지대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묵직한 과제를 던졌던 지방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표장에 누가 똥 쌌어? 두 번째 소식은요. 이제 전통적으로 저의 순서인 노동 소식으로 들어가 보죠. 화물연대에서 지금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명칭은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우리가 보통 화물연대라고 부르는 이 노동조합에서 화물기사들에게도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그 개념이 안전운임제거든요. 뭐 이 얘기는 저도 제 방송에서 몇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하죠. 옆으로 이 화물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형 트럭이 우리가 보통 덤프 트럭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일반 이 통행자들의 안전을 또 위해서 덤프 트럭들이 새벽에 심야에 많이 운행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또 졸음운전도 많이 있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물연대 화물 기사들, 화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운임제, 왜냐하면 뭐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서민생활에서도 기름값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화물 기사들에게 전가가 되니까 사실은 위험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기본적인 소득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생활이 되니까 위험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운임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고 이게 사실은 시행이 또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말이 어렵죠. 일몰제,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전운임제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이 일몰제를 폐지하라, 즉 안전운임제를 계속 가져나가고 오히려 확대를 시켜야 된다. 누가 봐도 정당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담당하는 곳이 국토교통부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파업 소식,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교섭하고 협상하고 누가 봐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화물 기사들의 안전 운임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더 확대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파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더 황당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 자기네들은 뭐 중립적이다 라는 얘기들을 공익을 위해서 중립적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하고 있으면서 또 이런 사안이 생기면 누구만 모아서 사용자 측만 모아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지난달 25일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화주 운수사 단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즉 사용자 측만 따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대책회의라는 걸 열었고요. 여기서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를 했는데 이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여러 언론에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화물연대는 표면적으로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주장하지만 철강제나 자동차 유통 등 운송 품목별 운송료 인상이 주 목적으로 파악된다. 아니 저는 이게 똑같은 말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임금 인상의 요구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건 생존권과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대부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거의 모두가 저임금에, 가장 상징적인 게 최저임금이잖아요. 최저임금이 생계비도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대부분의 업종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딱 잘라버리고 안전운임제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임금 인상을 노리고 있는 거다. 아니 근데 임금 인상을 노리면 안 되나요? 저는 이게 더 웃기더라고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 조건 개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금 인상이잖아요. 근데 마치 임금 인상을 범죄시, 불법시, 자기네들은 재산세 깎아주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임금이 올라가는 똑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으면서 뭐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임금은 스스로 끊임없이 올리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임금을 몇 푼 올려달라고 하면 이걸 마치 범죄시하고, 아니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이것도 정부가 나서서. 그래서 문제가 좀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보도자료들을 배포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당연히 화물연대에서는 악의적인 왜곡이다. 아니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를 계속 확대해라, 시행을 계속해라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미적미적 하더니 파업의 상황에 이르니까 사용자 측만 모아놓고 마치 불법적인 무슨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정부가, 아니 정부는 늘 뭐라 그랬습니까? 사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킨다면서요. 근데 정부가 공공연한 걸 넘어서 노골적으로 사용자들과 대책회를 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파업이, 전면 파업이 7일부터 예고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보면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라고 하면서 이전에 타결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방송을 찍는 이 날이 5일인데요. 7일부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곳곳에서 지지를, 강력하게 좀 지지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죠. 공시가격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자라는 계획이 백지와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부유층에만 혜택을 줄 거라는 거죠. 뭐 공시가격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이거부터가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의 이 공시가격은 땅값이나 부동산이죠. 땅값이나 주택값이나, 아니 현실적으로 서로 거래가 되는 가격이 있는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이상한 이중가격, 저는 이중가격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실제로는 실거래가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10억 원이야. 그럼 실제로 나는 10억 원의 집을 사거나 10억 원의 집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실거래가에 따라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공시가격은 지금까지 여기에 한 절반,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10억 원이면 5억 원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시가격들은 어디에다 영향을 미치냐면, 제가 좀 아까 말했던 세금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지역 가입자의 부동산 자산 가액 평가,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초과 이익 등의 기준이 되는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시세 반영률, 실제로 시가를 반영하는 비율이 너무 낮은 데다가 지역별로도 또 부동산 유형별로도 이 반영률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세금은 다 내야 되는데 이거는 공평한 건가? 라는 제기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2030년까지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여기서 말한 현실화는 100%까지도 아니고 지금 50%, 60%, 70%, 많아야 70%, 50%, 60%에 형성되어 있는 공시가격을 최소한 90%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계획 자체가 백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폐지가 되면 누가 이득이 있겠어요? 예, 그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부동산 자산이 많은 이 고소득계층, 기득권층, 여기에서 1년에 수천만 원 정도의 이 보유세 절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정부가 누구 편인지 라고 하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집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통상 그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1년에 뭐 몇만 원, 뭐 많아봤자 몇십만 원,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고가 부동산 보유층이 연간 수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 거고, 이런 피해는 결국 부메랑으로 우리 전체 그 사회계층으로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정책이 이것 하나만 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난 30일 날 정부에서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걸, 이름 굉장히 거창하죠.
뭐 민생이 어려워졌으니까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걸 내놨는데 여기에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일 거고 재산세는 2021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뭐 이 감세 혜택이라고 하는 게 중산층이나 서민용으로 보긴 어렵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이 몇만 원, 뭐 끼케야 많아봤자 몇십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데 시가 뭐 50억 원대 이런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뭐 이 계산으로는 경향신문에서 계산한 거로는 1년에 1,700만 원 정도의 이 세금 혜택 감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겉으로는 민생 안정 대책이라고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소식은 책을 소개한 소식인데요. 뭐 제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라고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책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연구의 목적과 과제는 다른 데 있었는데 그 제목에서 딱 오는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는 좀 잘 모르겠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기사의 제목은 대학교에 비정규직 교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들이 있는데 이 비정규직 교원들 중에 여성의 박사가 많은 이유가 뭐냐? 뭐 느낌이 또 딱 오시죠? 같은 박사학위를 따더라도 남성들이 정규직으로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여성 박사들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좀 전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제 제목이랑 약간 또 연결이 되네요.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이가 있고 없고 보육과 양육의 문제에 따라서 이 차별,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성차별, 성평등 문제, 구조적인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또 윤석열 당선자 시절에 그 장관을 발표할 때도 외신 기자가 아니 여성 장관의 비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성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나요? 근데 여성들은 왜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숫자가 많지 않을까? 이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구조적 차별은 없다라는 말도 굉장히 그 회자가 됐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구조적 차별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책은 미국에서는 10년 전에 2013년도에 나왔던 책이에요. 또 그로부터 10년 전에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학생이 전체 대학원 입학생의 50% 이상을 차지를 했대요. 대학원이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으로 더 학문에 매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했다면 석사나 박사도 그만큼 배출이 되었을 텐데 문제는 이 같은 해 정년 교수직의 23% 그리고 임용된 신규 교원의 28%만이 여성이었다는 거죠. 즉 여성들이 대학원에 갈 때는 절반 정도가 가는데 교수라든지 임용이 되는 교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무려 10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2013년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번역이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잖아요. 양육과 보육의 문제에서 이 여성들이 얼마나 좀 차별적인 그 위치로 전락하는가 이런 문제겠죠. 고학력 전문직 영역일수록 여성은 남성과 달리 보이지 않는 벽,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여성이 학계 커리어 초반에 고생하는 이유는 이들이 여성이기 때문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하고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다양한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2020년에 국공립대 대학에서 여성 전임교원 정원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목표는 25%밖에 안 되는데도 여전히 굉장히 달성이 어렵죠. 요원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구조적 차별, 이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는데요.
광역단체장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죠.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올해가 8번째 선거였는데 올해 8번째 선거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전국에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무려 17개가 있어요. 이 17개 중에서 지난 8번의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장, 예를 들면 뭐 화성시 같으면 화성시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구청장 이런 데도 또 다르지 않아요.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7명이지만 기초단체장은 모두 226개예요. 자, 전국에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 여성 단체장이 몇 명이나 이번에 당선이 됐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26개의 기초단체장 자리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고작 7명, 226개 중에서 7명, 나머지 219개는 모두 남성들이 단체장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어이없는 숫자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지지난번에 9명이 당선이 됐다가 지난번에는 8명이 당선이 됐다가 이번에 7명으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자, 이래도 대한민국에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구조적인 차별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는 국제면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총에는 총으로 맞서자 미국 이상한 나라의 총기해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뉴스로 보셨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이 끔찍한 사건이죠. 지난달 24일 날 미국 텍사스주 유베일드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교실에서 숨졌죠. 사실은 미국에서는 우리도 뭐 빈번하게 총기 난사 사건은 들어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건 2012년 이후로 당시에 26명이 숨졌는데요.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도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여 있고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제가 농담처럼 뭐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총기가 허용이 되면 인구의 절반이 없어질 거다. 안 그래도 분노 지수가 높고 욱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총기가 허용이 된다면 정말 곳곳에서 정말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총기를 규제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 단체 중에 하나가 뭐 미국 총기협회, 가장 큰 로비 단체이기 때문에 좀 번번이 막힌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그나마 좀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총기 전체를 규제하진 못하더라도 미국의 정치권이요 돌격 소총이라고 불리는 군대식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총기를 구입할 때 신원 조회를 크게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뭐 미국에서 가장 이 총기 소유 문제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되는 건 뭐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을 무렵부터 총이 언제나 늘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기사와 어떤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꾸며낸 기사인데 총에 대한 인식이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이본영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총을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총을 접하고 무기를 숭상하고 그런 문화가 미국이 좀 강하잖아요. 게다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에 시민들이 무장할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헌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 난사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근데 거꾸로 참 기가 막히죠.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화당 쪽의 정치인들은요, 이번 사고가 거꾸로 총기 보유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즉, 어디서든 총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나도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저는, 진짜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가 막히는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참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니 총기 소유를 다 금지하면 되잖아요. 대한민국처럼. 근데 뭐 미국도 이제 어떤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꾸로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사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또 고민이 들었던 건
우리가 전쟁 대신 평화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은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 미국의 어떤 저는 이런 인식들, 예를 들면 무기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저들이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사실 해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들로 전 세계에서 군비 경쟁이 더, 지금 당장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일본은 평화헌법을 폐기할 수순으로 지금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방위비를 2배로 늘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평화를 가져오진 않거든요. 우리에게 평화는 총기 난사 사건의 해법은 총기를 규제하고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평화라는 해법은 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꾸로 무장을 더 많이 해서 총기 난사 사건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죠. 여기에 비교해서 캐나다에서는 국내 권총 거래와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은 있었고, 최근에 아까 말했던 이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캐나다도 약간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30일 날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권총의 국내 유통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캐나다의 고민이, 물론 캐나다에는 아까 미국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에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뭐 이런 조항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캐나다가 조금 더 가벼운 입장일 수는 있긴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저는 이 국제적인 평화들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곡하게 바라봅니다. 자, 오늘 지방선거 마치고 6월 첫 주에 방송 이 주간 뉴스 브리핑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곳곳에서 시원한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방송 잘 들으시고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